단 한 번의 진동. 히말라야의 심장부에서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일본의 자존심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를 제패했던 그들의 장인정신도, 독일제 최첨단 장비도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선 한낱 장난감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험준한 산맥을 이고 살며 자연과 싸우는 대신 대화하는 법을 터득한 민족의 지혜 말입니다. 그 지혜를 21세기의 기술로 완성시킨 단 하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계의 이슈 속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스톤입니다. 세계은행의 인프라 프로젝트 총괄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미 육군 공병대에서 25년간 복무하며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산악지대부터 아마존의 밀림까지 전 세계의 극한 환경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지휘했습니다. 제 임무는 명확합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헤치고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죠. 하지만 몇 달 전 히말라야의 심장부에서 마주했던 그 거대한 기술적 충돌은 제 모든 경험과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의 기술 신화가 히말라야의 암벽 앞에서 처참하게 멈춰 섰던 그 경악스러운 사건. 그 모든 일의 시작은 3개월 전 흙먼지 자욱한 네팔 카트만두의 한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세계은행 주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터널 프로젝트. 히말라야 산맥을 관통하는 환경보호 터널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자리였죠. 제 앞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두 나라, 일본과 한국의 최종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것은 일본 팀의 리더, 하얀 머리에 칼같이 주름 잡힌 정장을 입은 원로 기술자 사토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일본의 기술력을 상징해온 세이칸 터널의 성공 신화를 스크린에 띄우며 자신들의 방식이 수십 년간 검증된 가장 완벽한 매뉴얼이라고 힘주어 말했어요. 그의 발표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의 자부심을 넘어선 다른 방식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팀의 박철민 소장이었어요. 그의 발표는 사토와는 그 결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는 완성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대신 히말라야라는 미지의 변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각판의 충돌 경계에 위치한 예측 불가능한 단층과 변성함이 뒤섞인 최악의 집안. 그는 이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정태적 데이터가 아닌 동태적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ICT 융합, 자동화 기술과 AI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었죠. 그 순간 일본의 사토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터널은 손과 땀, 그리고 축적된 경험으로 뚫는 것이지 그런 장난감 같은 기술로 뚫는 게 아니라는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일본 쪽으로 기울었고 결국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은 일본이, 가장 지질이 험하고 어려운 구간은 한국이 맞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저는 그 결정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끔찍한 실패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당시 우리 미군은 최첨단 장비와 완벽한 매뉴얼만 믿고 현지 상황을 무시하다가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날려버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금 눈앞에서 과거의 실수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본질이 아닌 낡은 명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현실에 참을 수 없는 한탄과 무력감을 느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박철민 소장이 네팔 정부 관계자의 손을 잡고 서툰 네팔어로 감사를 표하며 깊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겸손함과 사토의 오만함이 겹쳐지면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결말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프로젝트는 시작되었고 저는 감독관으로서 히말라야의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그곳의 궁장함과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공기는 저 같은 베테랑에게도 원초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철학을 목격했어요. 일본 팀의 현장은 마치 거대한 반도체 공장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두꺼운 매뉴얼에 따라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살아있는 현장이 아니라 모든 변수가 통제된 실험실 같았어요. 현지 네팔인 작업자들은 부품처럼 취급받았고 그들과의 소통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팀의 현장은 마치 살아있는 전장 지휘소 같았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지하 안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철민 소장을 비롯한 한국 기술자들은 네팔인들과 똑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함께 땀 흘리며 일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서툰 네팔어로 현지인들의 구전 설화나 경험을 듣고 그 내용을 데이터와 교차 검증하여 설계에 반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저 고립된 완벽함이 과연 예측 불가능한 히말라야의 자연 앞에서 통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뼈아픈 기억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첨단 정찰 위성으로도 찾아내지 못했던 길을 현지 양치기 소년의 말 한마디로 찾아냈던 그 충격적인 경험 말이에요. 어느 날 일본의 사토가 한국팀의 현장을 둘러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근본 없는 방식으로 일해서는 절대 명품을 만들 수 없다고. 진정한 기술은 사람과의 잡담이 아니라 오차 없는 계산과 강철 같은 규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어요. 사토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일본의 방식이 머지않아 거대한 기술적 특이점, 즉 그들의 매뉴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변수 앞에서 좌초할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매뉴얼에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챕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한국팀의 방식에서 어쩌면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기계와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까지 끌어안는 그들의 방식이야말로 21세기의 진정한 엔지니어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두 현장의 모든 작업 과정, 데이터 분석 방식,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제 보고서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터널 굴착이 시작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히말라야의 속살을 파고드는 거대한 작업은 두 나라의 기술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장과도 같았어요. 일본 팀의 현장은 여전히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터널 보링 머신, 즉 TBM은 세계 최고 수준이 독일제 최신 기종이었고 모든 작업은 칼같이 시간을 맞춰 진행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작업 보고서를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사무실로 전송되는 일본 팀의 데이터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들의 데이터는 오직 기계의 성능과 전진 속도에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매일 변하는 안반의 압력이나 미세한 진동 같은 살아있는 산이 보내는 신호들은 그저 무시해야 할 노이즈나 허용 오차 범위 내의 변수로 치부되고 있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현장 소장인 사토를 직접 찾아가 몇 번이고 경고했어요. 히말라야는 알프스나 일본의 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곳은 지금도 두 개의 대륙판이 충돌하며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살아있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만 믿고 가다가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이라도 굴착 방식을 더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사토는 제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밀쳐두었어요. 리처드 씨, 당신은 미군 출신이라 그런지 너무 안전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로 일합니다. 이 기계는 그 어떤 안반이든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의 대답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기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시대의 맹신처럼 보였어요. 반면 한국팀의 현장은 하루하루가 달랐는데 그들은 일본팀보다 전진 속도는 더뎠지만 매일 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냈어요. ICT 기술을 융합한 그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터널 전방 500m의 지질 구조 변화와 지하수 흐름까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소장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일 굴착 속도와 방식을 미세하게 조절했어요. 마치 거대한 자연과 대화하듯 산이 허락하는 만큼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의 사무실에서 그들이 일본팀이 무시했던 바로 그 노이즈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닥칠지 모를 지질학적 특이점, 즉 기존의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험 구간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컴퓨터 안에 실제 터널과 똑같은 환경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수만 가지의 가상 시나리오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산이 곧 거대한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4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그날따라 히말라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저는 현장으로 향하는 내내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일본팀의 터널 내부 깊이 2km 지점,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거대한 TBM이 일정한 소음을 내며 단단한 화강암을 깎아내고 있었고 사토는 흡족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리처드 씨. 이것이 바로 일본 기술의 힘입니다. 어떤 변수도 우리의 매뉴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리던 규칙적인 굉음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서지는 듯한 굉음이 터져나왔어요. 끼익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터널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TBM의 전진 속도 계기판의 바늘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이내 0을 가리켰어요. 비상정지, TBM 헤드 압력 한계치 초과. 일본 기술자들이 당황해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신형 TBM이 그들의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철보다 단단한 초고압 변성함 지층을 만나 그대로 멈춰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TBM의 거대한 커터 헤드 일부가 깨져나가며 안반에 박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전진은커녕 후진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일본 기술의 자존심이 히말라야의 거대한 자연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일본의 기술자들은 다급하게 자신들의 두꺼운 매뉴얼을 뒤적였지만 그들의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했던 예고된 파국이었음을 직감했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를 히말라야의 심장부에 가둬버린 셈이었으니까요. 일본팀의 터널 굴착기, 즉 TBM이 히말라야의 심장부에서 멈춰선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매일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지만 그곳은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대한 변명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파견된 최고 전문가들까지 동원되었는데 그들의 대책이라는 것은 고작 터널을 우회하기 위해 몇 달간 추가 발파 작업을 하거나 파손된 TBM을 해체해서 빼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을 더 요구하는 것뿐이었어요. 일본의 현장 관계자들은 매일같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만을 탓하며 자신들의 기술적 오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분노와 함께 냉소적인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매뉴얼에 없는 문제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이에나처럼 피냄새를 맡고 새로운 인물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번 프로젝트 입찰에서 일본에 밀려 2위를 차지했던 미국계 거대 건설사 타이탄 엔지니어링의 아시아 지부장 데이비드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는 기름진 머리를 넘기며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해리슨은 곧바로 네팔 정부와 세계은행 관계자들을 구워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실패를 빌미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아시아 기업들에게는 무리였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일본 같은 기술 대국도 실패했는데 고작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며 교묘하게 한국팀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 타이탄이 이 프로젝트를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기존 예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그의 로비는 효과가 있었어요. 세계은행 내부에서조차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아예 타이탄에게 모든 것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경력 전체가 걸린 프로젝트가 기술이 아닌 정치와 자본의 논리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실패 위에 해리슨의 탐욕이 더해져 프로젝트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 감독관의 권한으로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에서 진행된 모든 터널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잊은 채 한국 기업들의 과거 프로젝트 이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 모니터에 떠오른 한 프로젝트의 이름 앞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네팔 카트만두 타라이 고속도로 사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히말라야 인근 지역의 대들의 터널 설계와 감리를 총괄한 것이 바로 한국의 유신 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평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었습니다. 더 파고들자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싱가포르, 호주, 스페인 등 22개의 쟁쟁한 글로벌 컨소시엄과의 경쟁 끝에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네팔 육군이 직접 발주한 이 사업을 따냈던 겁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토가 그토록 풋내기 취급했던 한국이 사실은 바로 이 히말라야 터널 공사의 교과서를 직접 쓴 장본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전에 낡은 지도를 보고 있을 때 한국은 바로 작년에 이곳의 최신 지도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팀의 박철민 소장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한국팀의 캠프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또 분주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전장 지휘소에 들어섰을 때 박철민 소장은 저를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 소장님, 당신들이 대들의 터널의 설계와 감리를 맡았더군요. 제 말에 박 소장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스크린에 그들의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분석한 데이터를 띄웠어요. 그곳에는 일본 팀이 실패한 구간의 지질학적 이상, 징후가 이미 2주 전부터 레드존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팀의 기술은 단순한 성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자연을 정복하려 했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자연과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 소장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이 기술이 있다면 저 멈춰버린 일본의 TBM을 구출하고 터널을 계속 뚫을 수 있습니까? 박 소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는 기계를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뛰어난 기술이 아니었어요. 20세기의 낡은 공학 패러다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21세기의 새로운 지혜였습니다. 저는 한국팀의 사무실을 나오며 히말라야의 하늘을 보았어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았으니까요. 저는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제 감독관 경력에 모든 것을 걸고 세계은행 이사회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 터널 프로젝트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긴급 보고서. 그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는 어제까지의 방식으로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날 밤 제 사무실에는 모니터의 흰빛과 제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잠도 잊은 채 제 25년 감독관 경력의 모든 것을 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히말라야 터널 프로젝트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긴급 보고서. 이 보고서는 단순히 일본 팀의 실패를 기록하고 한국 팀의 우수성을 나열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제 모든 신념을 담은 출사표나 다름없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들끓었습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실패, 그곳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오만함이 떠올랐어요. 최첨단 장비와 자본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말입니다. 일본의 사토가 보여준 모습은 정확히 20년 전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박철민 소장과 그 젊은 엔지니어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때 잊고 지냈던 진정한 엔지니어의 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자연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개척자의 정신이었어요. 저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세계은행 이사회에 전송되는 순간 저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정부와 거대 기업들의 로비, 그리고 하이에나처럼 프로젝트를 집어삼키려는 데이비드 해리슨의 압박이 저를 향할 것이 뻔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불명예 퇴직을 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침묵하는 것은 기술자로서의 제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고, 더 나아가 제가 평생을 바친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위대한 학문에 대한 배신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침내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계은행 이사회의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제 모니터 화면에는 워싱턴, 도쿄, 런던, 서울 등 각국의 이사들과 책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것은 일본 측과 데이비드 해리슨이었습니다. 사토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을 탓하며 자신들의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고 강변했어요. 해리슨은 한술 더 떠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기업들의 수준으로는 애초에 무리였다며 자신의 회사 타이탄에게 모든 것을 넘기면 더 많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과 탐욕의 역겨움을 느끼며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세계은행 의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스터 스톤, 현장을 총괄하는 감독관으로서 당신의 공식적인 견해는 무엇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 25년 경력의 모든 것을 담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지난 석 달간 히말라야에서 2개의 기술이 아니라 2개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제 말에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일본의 기술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힌 박물관의 유물과도 같은 20세기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매뉴얼은 살아있는 히말라야의 변화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본 이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해리슨의 제안은 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탐욕이니까요. 그는 이 위대한 도전을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신사 여러분, 저는 그들의 캠프에서 경이로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산과 싸우는 대신 산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ICT 융합 기술과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해석하고 그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았어요. 이것은 제가 아는 엔지니어링의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속 모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돈을 쏟아부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할 것인가. 제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유일하고 논리적인 길은 한국에게 모든 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계은행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히말라야의 건설 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팀은 축배를 들 시간도 없이 곧바로 가장 어려운 과제에 착수했어요. 바로 일본팀이 포기하고 터널 안에 처박아둔 고장난 TBM을 구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전문가들조차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던 그 작업 말입니다. 일본의 사토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비참한 표정으로 혹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한국팀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팀은 거대한 기계를 힘으로 꺼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먼저 지하 안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TBM 주변의 안반 압력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는 TBM을 짓누르고 있는 특정 지점들의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뚫어 특수한 고분자 화합물을 주입했어요. 안반의 성질을 미세하게 변화시켜 압력을 분산시키는 그야말로 산의 혈맥을 다스리는 듯한 공법이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TBM이 거짓말처럼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토의 굳은 얼굴이 처음으로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일본팀이 한 달 넘게 끙끙대던 문제를 한국팀은 단 사흘 만에 해결해버렸으니까요. 그들은 기계를 구출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낡은 기술 패러다임을 구출해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는데 한국의 스마트 TBM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히말라야의 심장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AI 기반 예측 시스템은 위험 구간을 미리 알려주었고 ICT 융합 자동화 기술은 그에 맞춰 최적의 굴착 방식을 찾아냈어요. 그 결과 일본이 몇 달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 공사 기간은 기존 계획보다 무려 6개월이나 단축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건설업계가 히말라야의 이 작은 현장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무시당했던 한국의 작은 캠프는 이제 세계 각국의 기술자들이 새로운 공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힘이 나오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박철민 소장과 함께 차를 마시며 물었어요. 대체 한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박 소장은 잠시 창밖의 히말라야 설산을 바라보더니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감독관님, 저희는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국토는 좁고 자원도 없었죠.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밥은 굶어도 자식은 가르쳤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늦도록 사무실에서 토론을 멈추지 않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모습, 그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치열한 교육열이 만들어낸 지식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은 그들의 공동체 의식에 있었는데, 서양의 팀들은 개개인의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지만 한국 팀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가족 같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 하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대신 모두가 자기 일처럼 달려들어 밤을 새워 함께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수천 년간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함께 이겨내면서 그들의 유전자 속에 각인된 우리라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한때 서양인들이 비웃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역시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상상 초월의 효율로 압축시키는 한국인 특유의 저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널이 완전히 관통되던 날, 현장은 한국 기술자들과 네팔 작업자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함께 땀 흘린 동료로서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맨 진정한 엔지니어링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된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터널 기술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박철민 소장 그리고 일본의 사토도 참석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 기자가 사토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토 씨, 당신은 세계 최고의 터널 전문가입니다. 히말라야에서 일본의 기술이 실패하고 한국의 기술이 성공한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사토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기다리는 듯했어요. 사토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고뇌, 그리고 기술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앉은 박철민 소장을 잠시 바라본 뒤 아주 조용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 한국 기술자들은 산과 대화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차이입니다. 그 순간 콘퍼런스장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한 시대의 기술 철학이 새로운 시대의 철학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항복 선언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연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저는 히말라야에 와서 20세기의 완벽함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21세기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소통하는 것임을 증명해줬어요. 저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 아래의 박철민 소장을 향해 제가 군에서 배운 가장 큰 존경의 의미를 담아 말없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날 이후 히말라야 터널은 세계 공학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의 이름은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 순간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기술의 한계를 넓혀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겠다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술의 대결을 넘어서 두 나라의 자존심과 철학의 대결을 보는 것 같아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완벽한 매뉴얼을 자랑하던 기술 강국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멈춰 서는 모습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늘 한 수 아래라고 무시당했던 한 나라는 오히려 그 자연과 대화하고 데이터를 읽어내며 새로운 길을 열었죠. 어쩌면 21세기의 진정한 힘이란 과거의 성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유연한 지혜와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특유의 정신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나라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진짜 저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나 고유한 문화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왜 이토록 특별할까요? 수많은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유럽 상류층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벨기에의 자부심 강한 가족이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인들이 발견한 한국의 매력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들의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30년간 전통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린데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벨기에에서 손꼽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유럽 전역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레스토랑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경영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벨기에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저희는 초콜릿과 와플, 맥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큰 편입니다. 브뤼셀은 EU 본부가 있는 유럽의 수도이자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겐트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석한 국제경영 세미나에서 한국인 하늘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벨기에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하늘 씨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세미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늘 씨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브뤼셀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취적인 생각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었어요. 하늘 씨는 제게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놀라운 경제 성장과 첨단 기술, 독특한 문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관심이 커져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부모님께 하늘 씨와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말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 벨기에 사람들은 자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데다가 부모님은 제가 먼 아시아의 낯선 나라로 시집가는 것을 몹시 걱정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서는 30년간 일구어온 레스토랑을 제가 이어받기를 원하셨고 벨기에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나가길 바라셨어요. 더구나 오랜 가게 일로 어머니는 손목과 허리가, 아버지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신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먼 나라로 어떻게 가느냐 며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저와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씨는 수차례 가게를 방문해 부모님께 진심을 전했고 저는 한국과 벨기에를 잇는 새로운 사업 구상을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딸을 보내는 것이 더욱 불안하셨나 봐요. 벨기에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EU의 중심지로서의 자부심과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 강국이라는 애정이 있어서 부모님은 제가 그런 환경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 씨와 저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랑했기에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하늘 씨의 비전과 열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가 쌓여서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면서도 부모님과 멀어진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하늘 씨가 준비한 서울 상암동의 새보금자리를 보고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의 아파트는 벨기에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다른 현대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는 순간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서둘러 연락을 드렸는데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30년간의 레스토랑 일로 손목과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벨기에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더딘 편이에요. MRI 예약만 해도 몇 주를 기다려야 하고 검사 결과를 받는데도 며칠이 걸립니다. 비용도 한국의 몇 배는 더 들어가는데 보험 적용을 받아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했어요. 반면 제가 느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임신 초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당일에 모든 검사와 결과 상담까지 진행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첨단 의료 장비와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의료진을 경험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머니의 치료도 한국에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벨기에에서는 며칠을 기다리며 고통을 겪으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를 고민하던 중 부모님께서 드디어 한국 방문을 결심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며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 도착을 하셨고 임신 초기라 배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고 바로 눈치를 채셨어요. 우리 린데만이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 제 마음속에선 기쁨과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들어서며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벨기에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공항이 주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어요. 벨기에의 공항도 나쁘지 않지만 한국 공항의 시설은 그야말로 완벽했죠. 아버지는 감탄을 금치 못하시며 연신 여기 정말 다르네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을 보고는 마치 호텔처럼 깨끗하다며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비행과 긴 여행에 지친 어머니의 몸은 예상보다 더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관절 통증이 더욱 심해진 듯했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 오면 더 나아지실 거라고 믿었지만 부모님께서 겪는 고통을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아버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셨는데 한강과 빌딩들을 보면서 감탄하셨습니다. 그동안 듣기만 했던 서울의 발전된 모습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느낌이었죠. 반면 어머니는 계속해서 허리 통증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앉으시려고 안간힘을 쓰실 때 아버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편해질 거야 라며 어머니를 위로하셨어요. 서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빽빽하게 들어선 높은 건물들을 보고 어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지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숨을 쉬니?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기에 어머니의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펼쳐진 광경에 부모님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단지 내에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셨어요. 겨울이라 실내 수영장이나 야외 시설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시설들이었고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에 아버지는 깊은 인상을 받으신 눈치였어요. 저는 이곳이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설명해드렸고 아버지는 마치 리조트에 사는 것 같구나 하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놀이터,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시는 경로당, 젊은 부부들이 운동을 즐기는 피트니스 센터까지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 모습들이 있다는 말에 매우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부모님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곳에서 사는 것 같아 다행이다 라고 하시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번 한국의 겨울 날씨는 부모님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벨기에의 겨울도 춥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시린 추위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모님의 표정이 180도 확 바뀌었는데 발끝부터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에 두 분 모두 깜짝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니? 하고 물으시기에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난방을 설정해 두었다고 설명드렸어요.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이라는 말에 더욱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벨기에의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실내가 건조하고 온도가 고르지 않은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님방으로 쓰는 서재로 안내해드렸는데 보드라운 이불이 깔린 바닥에 조심스레 앉아보신 어머니의 눈이 더 커지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하시며 놀라워하셨죠. 유럽은 항상 입식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방을 둘러보시며 바닥에서 자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 방식이 아주 흔하다고 설명드렸죠. 처음에는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덧붙였어요.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불을 만져보시면서 푹신푹신하고 보들보들하네라고 하셨지만 바닥이 차갑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요. 저는 흥분한 마음으로 이 바닥에서 펼쳐질 놀라운 일을 설명했죠.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이 커지셨습니다. 잠시 후 바닥이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열이 올라온다고 알려드렸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라 겨울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으면 그야말로 천국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한국 전문가가 된 거야? 라며 그럼 우리 딸 덕분에 제대로 한국 온돌 체험 한번 써봐야겠다 하셨어요. 저는 키득거리며 아버지에게 내일 아침이면 온돌에 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의 온돌에 눌러앉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 귀여워 보였어요. 이내 허리를 펴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긴 비행으로 피곤해하던 부모님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하셨어요. 속으로 웃음을 지으며 다음 날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는데도 부모님 방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금 걱정이 됐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보았더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는데 부모님은 온돌 바닥에 팔베개를 하고 자석처럼 서로 꼭 붙어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해가 중천이에요. 제가 큰 목소리로 부모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고 마치 몇 년은 젊어진 듯한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시며 평생 이렇게 푹 잔 적이 없는 것 같다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확실히 어제보다 허리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 라고 말하며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늦은 아침 우리는 삼계탕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추운 겨울날에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보양식이 생각났거든요. 입구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한약재 향에 부모님의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벨기에의 전통 식당들과는 전혀 다른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직원이 밝은 미소와 함께 신속하게 다가와 메뉴를 건네주었는데요. 주문을 하자 마치 마법처럼 순식간에 테이블이 다채로운 반찬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알록달록한 나물들과 김치, 장아찌들이 작은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다 시켰나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 반찬이며 물도 무료로 제공되고 원하면 더 리필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30년간 벨기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서비스는 상상도 못했네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면 식당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문화가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 레스토랑은 격식과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 손님들과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런 따뜻한 서비스 문화도 배워야 할 것 같네요. 라며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계탕이 나왔어요. 뜨거운 삼계탕이 테이블에 도착하자 향긋한 인삼향이 온 테이블을 감쌌죠. 하늘씨가 정성스레 고기를 발라 부모님 그릇에 담아드리는 모습에 어머니는 감동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드러운 닭고기와 진한 국물이 처음 느낀 맛이었지만 부모님은 연신 감탄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인 삼계탕에 부모님은 더욱 감동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러 가는 길에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영수증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라워하셨습니다.
벨기에였다면 이 정도 퀄리티와 서비스를 받았을 때 2배는 더 지불해야 했을 텐데 한국은 합리적이구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 어머니께서 갑자기 허리를 잡으시며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온돌방에서 잠시나마 기운이 나셨지만 아무래도 추운 날씨 때문에 통증이 다시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한의원을 예약해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어머니께 엄마, 오늘은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볼 거야. 내가 미리 예약해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의원에 가기까지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저는 한의학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안전한 치료법이라며 한의원에서 어머니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의원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재 향이 코끝을 스쳤고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부모님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벨기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였기에 부모님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간호사 선생님께서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신 장비로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허리 상태도 자세히 살펴주시고 부모님은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결합된 치료 과정에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한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시더니 척추 디스크로 인한 압박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레스토랑 일로 인한 손목 통증도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첨단 디지털 맥진기로 검사한 결과도 한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맥진기라는 첨단 장비는 전통적인 진맥을 현대기술로 혁신한 장비로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교하게 진단할 수 있답니다. 이 기기는 맥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그림 형태로 보여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전후 변화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 기기를 사용하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의 효과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후 침치료로 이어졌는데요. 어머니는 처음 받아보는 침치료에 긴장하셨지만 한의사 선생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인해 편안해지셨어요. 한의학에서는 침을 사용해 인체의 기운을 조절하고 자가 치유력을 활성화시켜주면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다고 말해주셨어요.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런 점들이 어머니께서는 물론 저에게도 매우 안심이 되게 했어요. 이어서 진행된 추나요법은 어머니의 굳어있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는데 주로 척추와 관련된 근육을 풀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며 추천해 주셨고 특히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등 다양한 척추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술 없이 척추의 정렬을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에 더욱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추나요법이 진행될 때마다 점점 더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셨고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허리와 손목에 부착한 한방파스에서는 은은한 한약재 향이 퍼져나와 그곳에서 나오는 향은 매우 편안하고 진정되는 느낌을 주어서 어머니는 이 향이 너무 좋네요. 마치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런 치료가 계속될수록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셨고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어머니는 이렇게 편안한 치료는 처음이에요. 벨기에에서 받았던 치료들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어요. 벌써 통증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감동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치료법을 벨기에에 도입하면 좋겠다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물론 벨기에에도 좋은 의료 시스템이 있지만 한의학의 깊이와 섬세함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전통 치료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생겼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한의원에 방문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처음엔 한의학에 대해 불안해하시던 어머니가 점차 편안한 표정을 짓고 치료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불편해하시던 어머니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느꼈던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며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조금만 걸어도 몸이 뻐근하고 힘들다고 하셨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아버지 역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계속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데 왜 벨기에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 MRI 검사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갑자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벨기에로 돌아가기 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죠.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이렇게 따뜻한 정과 배려를 받으니까 벨기에로 돌아가는 게 아쉬워라고 말씀하시며 눈빛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편리한 시스템들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깔끔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편의점 문화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한밤중에 쉽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게 신기하고 편리하셨다고 하셨죠. 어머니께서 이어서 말하셨어요. 여기서 손주가 태어나면 정말 좋겠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거, 그건 정말 복받은 일이야.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손주가 태어날 곳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말은 단순히 한국의 좋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칭찬을 넘어서 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길 바라는 진심 어린 바람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기 낳고 회복하는 시스템이 정말 훌륭할 거라고 생각해. 이런 좋은 나라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제 손을 살짝 잡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가 태어날 장소와 그 아이가 누릴 혜택에 대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제 마음속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차올랐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는 한국행을 반대하시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때의 걱정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부모님은 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곳인지를 직접 경험하셨고 그 경험은 앞으로 손주가 태어나고 자라게 될 곳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키워주었어요. 부모님은 벨기에로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집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매일 레스토랑에서 오래 서서 일하시던 어머니께서 온돌 바닥에서 자고 나면 허리 통증이 한결 나아진다는 걸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며 이에 적극 찬성하시며 한번 진심으로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셨던 부모님께서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서 부모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 정말 뿌듯하고 기뻤어요. 이제는 부모님께서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제 선택을 축하해 주셔서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과 더 많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며 더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부모님께도 특별한 의미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린데만 씨의 부모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처음에는 낯설고 먼 나라라고 생각하셨지만 직접 경험하시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오랜 전통과 자부심을 가진 부모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모든 편견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나 봅니다. 린데만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또 다른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